자, 지난주에 우리가 정부 형태를 봤어. 정부 형태는 크게 입법부와 행정부의 관계를 가지고 나눈다 했습니다. 입법부와 행정부가 완벽하게 연합돼 있으면, 즉 입법부가 곧 행정부면 우리 그런 정부 형태를 의원내각제라고 부른댔죠. 그래서 의원내각제 정부 형태는 입법부가 곧 행정부이기 때문에 국민들이 선거를 한 번만 한다. 즉 총선을 통해 입법부 의원들을 뽑아버리면 입법부에서 알아서 행정부를 구성하는 게 의원내각제다. 이 의원내각제가 이러한 정부 형태가 만들어지게 된 어떤 배경은 영국이라는 나라의 정치 특징과 관련이 있다고 그랬죠. 영국은 절대왕정에 저항하는 사람들이 시민이 아니었고 의회 의원들이었기 때문에 의회 의원들이 영국의 왕에게 하면서 저항하면서 만들어진 정치 형태가 바로 이런 의원내각제여서 굉장히 의회의 권한이 강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의원내각제를 봤고요. 반면에 영국이라는 나라에서 독립하면서 만들어진 나라가 미국이고, 미국이라는 나라는 영국과 달리 가기 위해서 대통령제 정부 형태라는 게 만들어졌다. 그래서 가장 전형적인 대통령제 정부 형태를 갖고 있는 나라는 역시 미국이다 이랬고요. 대통령제 정부 형태는 의원내각제랑 다르게 입법부와 행정부가 완벽히 독립돼 있죠. 분리돼 있어요. 서로가 서로를 간섭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국민들은 선거를 2번 해야 됩니다. 입법부 의원들을 뽑는 총선, 그다음에 행정부의 우두머리 대통령을 뽑는 대선. 그래서 이걸 보면 알다시피 우리나라도 정부 형태가 뭐구나? 대통령제구나를 알 수 있어요. 왜? 우리나라도 선거를 하니까요. 뭐를 대선도 하고 총선도 하니까요. 지금 우리나라 20대 대통령 선거가 3월 9일 다음 주 수요일이었죠? 다음 주 수요일이죠? 그래서 우리나라도 대통령제 정부 형태를 하고 있구나라는 걸 알 수 있고요. 그래서 지난주에 이제 정부 형태 2개를 했고 우리나라 정부 형태 들어와서 대한민국 정부가 만들어진 건 48년, 1945년에 우리나라가 해방됐지만 3년 동안은 미국의 군사정부 시절이었기 때문에 해방된 지 3년 뒤에 대한민국 정부가 만들어집니다. 48년 최초의 정부는요, 대통령제 중심이었고, 하지만 여기에 의원 내각제적 요소가 더해져 있었습니다. 이게 48년 최초의 정부였고요. 하지만 이런 48년 이승만 정부는 1960년 4.19 혁명으로 무너지면서 이승만이 3.15 부정선거를 저지르면서 무너졌고요. 이승만 하야하고 그 다음에 4.19 혁명으로 만들어진 정부는 우리나라 참여자 마지막인 의원내각제 정부 형태였다. 그래서 중요한 건 얘가 오래가진 못했는데 의의가 있어요. 우리나라도 어떤 정부 형태를 한 적이 있다? 의원내각제 정부 형태를 한 적이 있다. 우리 이걸 제2공화국 이렇게 부르는데 얘가 오래 못 가죠. 바로 61년에 박정희의 올류 군사 쿠데타가 일어나면서 이 의원내각제 정부 형태는 폐지되고 다시 대통령제 정부 형태가 도입됐다. 그래서 지금까지 계속 우리는 뭡니까? 2022년까지 대통령제 정부 형태를 하고 있어요. 그런데 이 박정희가 62년에 대통령제 정부 형태를 도입했을 때 이때는 그때도 직선제였습니다. 직선제는 뭐의 줄임말이 됐어? 국민들의 직접 선거, 국민들이 직접 대통령을 뽑는 그런 형태였는데 72년에 신체제를 만들면서 대통령을 간선제로 뽑습니다. 간접 선거란 얘기죠. 간접 선거. 즉, 이 얘기는 대통령을 국민이 직접 뽑는 게 아니라 대의원이라고 정해진 사람들이 대통령을 뽑는 거예요. 이 대의원은 그런데 다시 박정희가 지명해. 그럼 바꿔말하면 박정희가 박정희를 뽑는 거랑 마찬가지였죠. 이런 유신정부를 신대통령제라고 부르는데 이 신대통령제는 전부 후무한 정책입니다. 다른 나라는 없어요. 박정희가 만든 겁니다. 그래서 대통령이 입법부와 사법부 위에 있어. 거의 신과 같은 존재였죠. 여기 그려놨죠? 대통령이 입법부와 사법부 위에 있어서 대통령이 원하면 국회도 해산하고 대통령이 원하면 사법부도 해산할 수 있는 그런 전무후무한 제도를 만들었었다. 그러다가 언제 끝납니까? 박정희가 툭 맞아 죽고 끝나죠. 하지만 다시 전두환 노태우가 12.12 군사 쿠데타를 일으켰고 쭉 가다가 이 전두환 체제가 무너진 게 87년 6월 민주항쟁이다. 그래서 우리나라 정치 역사에서 1987년은 여러분이 꼭 연도를 기억하셔야 돼요. 왜냐하면 87년 6월 민주항쟁의 결과 9번째 헌법 개정이 일어났고 지금 우리가 쓰는 이 헌법은 제9차 개헌 헌법입니다. 현재까지 쓰고 있어요. 자, 이 9차 개헌헌법에 따라서 다시 대통령을 직접 선거, 국민의 직접 선거로 뽑는 대통령제가 부활했고 지금 현재 우리가 쓰고 있는 대통령제 정부 형태는 바로 87년 6월 민주항쟁으로 만들어진 9차 개헌헌법에 나와 있다.
해서 우리나라 현대사를 잠깐 봤고요. 이제 오늘 여기까지 지난주에 한 겁니다. 그래서 오늘 이거 본격적으로 들어갈 건 우리나라 정부 형태의 특징이에요. 사실 지난주에 잠깐 얘기했지만 정부 형태는 굉장히 다양해. 의원내각제를 쓰든 대통령제를 쓰든 두 개만 있는 게 아니에요. 이원 집정부제라고 해서 프랑스의 전형적인 게 있고 나라마다 어떤 걸 얼마큼 섞어서 어떻게 조합하냐에 따라서 많이 달라지기 때문에 우리나라 역시 뭐라고 나왔냐면 우리는 대통령제가 기본이지만 뭘? 의원 내각제 요소를 가미했다 그랬어요. 그러면 당연히 시험에 뭐가 나오냐면 대통령제의 전형적인 정부 형태, 우리가 미국을 배웠잖아요. 그럼 이 특징을 다 갖고 있고 이 대통령제 정부 형태의 특징을 그대로 가지고 있으면서 뭐가? 의원 내각제 요소가 일부 들어가 있으니까 이 부분도 나오겠죠. 그래서 우리는 좀 복잡합니다. 대통령제가 기본이지만 의원 내각제 요소가 있다. 그래서 여러분 선배들이 달달 외우는 게 뭐냐? 우리나라 정부 형태의 의원 내각제 요소를 외우면 됩니다. 그럼 나머지는 싹 다 뭡니까? 대통령제겠죠. 가보겠습니다. 우리나라 정부 형태는 기본이 뭐다? 기본 내모았어요. 대통령제. 대통령제 정부 형태. 기본이 대통령제다. 그래서 우리는 대통령이 있죠. 대통령제 정부 형태라는 건 우린 대선을 통해서 알 수 있다. 알겠습니다. 대선. 우리나라 선거 3번 합니다. 대선, 총선, 지방선거 이렇게. 얘가 기본이고 얘를 베이직하게 하면서 얘의 일부를 가미했다. 다음, 여러분은 정치를 배운 사람들이기 때문에 선생님과 수업하고 나서는 이런 기본적인 정치적 내용들은 다 알고 계셔야 됩니다. 자, 대통령제 요소는 뭐가 있을까? 일단 대통령제 요소라는 건 나오죠. 선거. 국민이 직선제, 동그라미 치세요. 직선. 항상 모든 단어는 다 줄임말이에요. 직접 선거의 줄임말, 직선. 직선제다. 국민의 직접 선거로 선출된 대통령이 네모한다. 국가원수입니다. 국가원수라는 건 국가의 우두머리라는 뜻이겠죠. 그래서 우리나라 대통령은요, 지위가 두 개입니다. 지위가 두 개. 국가원수의 지위. 그 다음 두 번째 대통령은 또 어떤 지위를 가진다? 행정부 우두머리의 지위. 두 개가 있어요. 그러면 선생님이 굳이 그리지 않아도 한번 보세요. 여기 국가원수가 있어. 국가원수는 국가를 대표하는 인물이고 국가의 우두머리라는 뜻이야. 그런데 국가원수 밑에 국가기관이 있죠. 여러분은 기관이라는 표현을 쓰면 습관적으로 어떤 단체나 조직을 떠올리는데 개인도 국가기관이에요. 대통령은 국가기관입니다. 대통령 그 자체가 살아있는, 걸어다니는 국가기관이에요. 그러니 사람들이 그렇게 하고 싶어 하는 겁니다. 우리가 살아서 내가 단지 개인이 아니라 내가 국가기관, 대한민국을 상징하는,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국가기관이 될 수 있다? 행정부도 국가기관이지만 대통령도 국가기관이에요. 어쨌든 국가원수 밑에 국가기관으로 뭐가 있냐면 방금 얘기했던 입법부, 국회가 있을 수 있고요. 그 다음에 행정부가 있어요. 그 다음에 사법부가 있죠. 우리는 국가기관 하면은 입법, 행정부, 사법부 세 개를 말하는데 행정부 수반은 이 국가기관 행정부의 우두머리야. 그러니까 대통령의 지위가 국가원수의 지위와 행정부 수반의 지위를 동시에 두 개 갖고 있다면 그 중에 더 높은 지위가 뭐라는 얘기입니까? 이거지. 국가원수로서의 지위가 더 높은 지위죠. 높은 지위예요. 입법부의 우두머리는 국회의장입니다. 국회의장. 행정부의 우두머리는 대통령입니다. 사법부의 우두머리는 대법원장이죠. 그러면 만약에 대통령이 행정부 수반으로서의 지위를 가지고 대법원장을 만나면 동급이에요. 대법원장과 대통령이. 그리고 국회의장과 대통령이 동급이에요. 하지만 대통령이 국가원수의 지위를 가지고 국회의장을 만나면 더 위에요. 그러면 대통령을 대할 때 여러분 물어봅니까? 오늘은 무슨 지위로 오셨어요? 오늘은 행정부 수반의 지위로 오셨나요? 국가원수로서 오셨나요? 물어보고 대우할까? 아니야. 한 개인이 두 개의 지위를 동시에 갖고 있을 때는 더 높은 지위로 대우해주는 거예요. 그래서 국회의장도 대법원장도 대통령을 더 위로 대우해주는 거죠. 지위를 둘 다 갖고 있기 때문에. 잊지 마세요. 첫 번째 특징입니다. 대통령제의 강력한 특징이죠. 대통령은
두 가지 지위를 함께 가진다. 반면에 의원내각제 정부 형태는 국가원수랑 행정부 수반이 따로 있다 설명했었죠. 두 번째, 선생님이 매번 할 때마다 형광펜으로 줄치는 게 바로 뭡니까? 이거지. 대통령제만의 특징. 오직 대통령제만 이거. 법률안 거부권. 이건 누가 갖고 있는가? 여러분 대통령을 개인으로 생각하시면 안 돼요. 대통령은 국가기관입니다. 국가기관이기 때문에 법률안 거부권이라는 막강한 권한을 갖고 있는 겁니다. 대통령의 법률안 거부권. 다음, 국회는 국회 나름대로 뭘 할 수 있어요? 행정부를 견제할 때 행정부의 각종 동의권과 고위직 공무원에 대한 탄핵소추권 행사 등을 통해 대통령이라는 국가기관의 권한을 견제할 수 있다. 우리 이건 앞에서 봤고요. 그래서 대통령제의 요소는 이거 말고도 다 기본이 대통령제 정부 형태이기 때문에 다 갖고 있습니다. 중요한 건 이거랬죠. 이걸 배울 겁니다. 우리나라는 대통령제 정부 형태 있는 거 맞아. 그런데 예외적으로 의원 내각제 요소를 몇 개 도입하고 있어? 지금 우리 책에는 몇 개가 나왔습니까? 5개가 나왔는데 총 6개거든요. 그래서 하나는 나중에 쓸 거고요. 번호 매길게요. 우리 이걸 외웁시다. 우리나라 정부 형태에 남아있는 의원 내각제적 요소. 첫 번째, 뭘 할 수 있어? 행정부가 법률안을 제출할 수 있어. 와우. 대통령의 정부 형태는 선생님이 지난주에 한 100만 번 말했지만요. 여기 봐봐요. 다시 복습을 해볼게요. 이건 쓰는 거 아니죠. 지금 대통령제 정부 형태는 입법부랑 행정부가 완벽하게 독립되어 있는 기관이기 때문에 행정부는 행정부의 일을, 입법부는 입법부의 일을 하는 거였습니다. 그러면 이 법률안이라는 거, 법률을 만들고 제정하는 건 순수하게 입법부의 권한이란 말이야. 그래서 원래 대통령제 정부 형태에서는 행정부가 이 법률안에 대해서는 어떤 것도 할 수가 없어요. 그런데 지금 의원 내각제적 요소를 우리나라가 도입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나라에서는 행정부의 공무원들이 얼마든지 자기네가 바라는 법률안을 만들어서 국회에 낼 수 있습니다. 국회에 제출한다는 뜻이야. 예를 들어 이번에 선생님도 지금 되게 재밌게 보고 있는데 재밌지 않아요. 되게 막 너무 힘든데 보기가. 소년심판이라는 드라마가 있어서 우리가 소년심판 합니다. 2학기 때. 우리는 형법을 할 때, 형사소송법을 할 때 소년심판 해요. 그러면 그래서 우리도 역시 관심을 갖고 있으니 그 드라마를 보고 있는데 볼 때마다 너무 막 감정이입이 돼서 좋을 것 같아요. 거기 보면 잔인하게 8살 먹은 아이를 살해했는데 걔가 단지 축법소년이라는 이유만으로 걔는 형사재판을 받지 않습니다. 축법소년은 14세 미만은. 그래서 걔가 최고의 형량을 받아봤자 형량이 아니죠. 소년은 2년이 가장 센 건데 소년은 교도소가 아니에요. 그냥 교육기관이에요. 그게 최고 형량이거든요. 그러면 이건 너무 약하다. 소년 심판에 대해서 형량이 너무 약하다. 그럼 축법소년의 그 일정한 연령을 더 낮춰야 된다. 만 14세 미만 정말 애들이 잔혹한 범죄를 계획한다. 그래서 이제 그런 여론들이 있어서 만약에 우리나라가 법률을 개정하려면 오케이. 소년범을 좀 더 연령을 낮추자. 만 10세 이상은 형사재판을 받을 수 있게 하자. 이런 법률안이라는 건 제안이야. 이런 법률을 제안한다는 뜻이야. 이런 법률을 만든다는 뜻이 아니고. 그러면 행정부 소속에서 소속 공무원들이 특히 뭐 경찰 같은 경우 행정부 소속에서 특히 소년범들을 많이 만나겠죠. 그러면 우리 경찰청에서는 직접 소년범들을 대하다 보니까 법률을 바꿔야 될 필요성을 느꼈다. 그래서 얘네들이 경찰 쪽에서 10세 이상은 형사재판을 받을 수 있게 해달라는 그런 제안을 직접 만들어서 입법부, 즉 국회에 제출할 수 있다는 얘기예요, 우리나라는. 원래 대통령제는 없어요. 안 돼요. 미국은 안 돼요, 그래서. 미국은 대통령제 정부 형태이기 때문에 미국 행정부에서는요, 미국 의회에 법률안 제출할 수 없어요. 우리나라만 할 수 있어요. 우리는 이게 바로 뭐니까? 의원 내각제 요소입니다. 의원 내각제 요소. 행정각부에서 다 법률안을 만들 수 있어요. 하물며, 나 앞에 쓸 건데, 이거 설명해 줄게요. 우리나라는 잘 생각해봐요. 국회의원은 지역구, 전국구 합쳐봤자 300명이잖아. 근데 국회의원들 원래 바쁘거든? 얘네가 법률안을 만드는 시간이 거의 없어요. 얘네 임기 4년인데 4년 동안 자기 지역구 관리하느라고 거의 시간이 없어. 법률안 거의 안 만들어. 그래서 우리가 매년 해마다 입법부 국회의원들이 법률안을 더 많이 제출했는지
행정부 소속 공무원들이 더 많은 법률안을 제출했는지 살펴보면 비교가 안 돼요. 압도적입니다. 행정부가. 왜? 행정부는 조직이 어마어마하게 크잖아요. 아니 이 안에 공무원이 몇 명입니까? 중앙정부만 하라도 무수히 쪽수가 비교가 안 돼요. 입법부가 국회의원 300명 이의 보좌관들이 있고 뭐 사무관들이 있다고 해봤자 비교가 안 된다고. 입법부와 행정부의 사이즈는 비교 불가해요. 인원수를 비교하면 아마 1000대 1도 안 될 겁니다, 여러분. 어마어마하게 행정부가 많지. 공무원을 다 떠올리는데. 걔네가 다 행정부 소속이기 때문에. 그 다음에 전문성 한번 쪽수 말고 전문성 따져볼까요? 아니 국방 문제에 관련해서 국회의원이 더 전문가일까요? 아니면 입법부 국방부 소속이 더 전문가일까요? 당연히 국방부 소속이 더 전문가입니다. 건설교통부를 떠올려봅시다. 자, 입법부의 국회의원들 중에 건설 전문가가 몇 명 될 것 같아요. 하지만 우리나라 건설교통부라는 그 부서 안에 수천 명의 전문가들이 있어요. 공무원들이. 그렇기 때문에 전문성도 행정부가 훨씬 더 뛰어납니다. 그러니까 어떤 법률안을 만들자라고 제안하는 게 어디가 더 많다 우리나라는? 행정부가 입법보다 더 많은 법률안을 제출하고 있습니다. 봐봐. 우리나라는 자, 선생님, 행정부죠. 행정부 제출안이, 여기서 말하는 법률안입니다. 행정부 제출안이 국회도 당연히 법률안을 제출하겠죠? 제출안보다 압도적으로 많다. 행정부가 쪽수도 많고 전문성도 뛰어나기 때문에 해마다 법률안을 제출하는 거 보면 행정부 제출안이 국회 제출안보다 압도적으로 많습니다. 물론 이걸 나중에 우리는 의회 위기라고 말하는데 그건 의회 가서 얘기할게요. 의회에 가서. 그럼 여러분이 외울 건 뭡니까? 우리나라는 대통령제 정부 형태인데 의원 내각제적 요소를 도입해서 행정부도 법률안을 국회에 제출할 수 있다. 이거 첫 번째로 외우시고요. 자, 두 번째 가볼게요. 두 번째 의원 내각제적 요소. 자, 국무총리가 행정각부를 통할한다. 잘 들어. 형광펜 드시고요. 국무라는 단어에다가 붙여보세요. 여러분, 국무라는 말 자체가 의원 내각제 요소예요. 대통령제에서는 국무총리, 국무위원 이런 말 안 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이해하기 전에 외우기 좋은 게 우리나라 어떤 정부 형태에서 국무라는 말이 들어가면 이건 무슨 요소구나? 의원 내각제 요소구나. 국무총리, 국무위원 나왔지? 여기 국무총리, 국무위원 얘네들이 뭐 하는데 얘네가 국무위원, 국무총리 사실 여기 봐봐요. 선생님 왜 국무총리가 의원 내각제적 요소예요? 항상 전형적인 대통령제 정부 형태는 어디로 보냈어요? 미국으로 보냈잖아. 미국이 가장 전형적인 대통령제 정부 형태인데 대통령제 정부 형태는 대통령단에 부통령이 있어요. 총리가 없어요. 총리라는 말 자체가 이거 어디서 쓴 단어야? 의원 내각제에서 쓰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는 대통령 밑에 부통령이 없어. 옛날에 있은 적 있어요. 저 옛날에 10하고 20하고 시절에 대통령 부통령이 러닝메이트로 같이 대선 나오고 있었는데 없어지고 국무총리가 있거든? 국무총리 자체가 이미 뭐냐면 의원 내각 요소를 갖고 왔어요. 갖고 왔어. 그래서 대통령이 행정부의 우두머리이지만 대통령 바로 밑에 대통령이 임명한 누가 있어요? 국무총리는 대통령이 임명합니다. 얘는 선출직 아니에요? 얘는 임명직이에요. 쓰세요. 국무총리는 대통령이 임명하는 거예요. 대통령은 선출직 공무원, 국무총리는 임명직 공무원입니다. 그래서 대통령이 부재시에 대통령이 없거나 문제가 생겼을 때는 국무총리가 행정부를 통솔하는 행정부의 2인자입니다. 써놔요. 국무총리는 나중에 또 나오지만 행정부의 2인자. 그래서 국무총리 국무 얘기 들어가면 의원 내각제 요소다. 다음 세 번째 번호 매겨놓으세요. 우리 의원 내각제 요소 몇 개라고? 순서 외워 6개입니다. 6개. 6 해놓고 얘가 1번, 얘가 2번 이렇게. 그 다음에 3번 국회가 요구하면 그랬습니다. 자, 국회가 요구하면 국무총리나 자 국무위원 써놔. 국무위원이 바로 장관이야. 우린 장관들을 국무위원이라고 불러. 자, 국무총리나 국무위원이 국회에 출석해서
국가 정치 철회 상황에 대해 답변해야 된다. 잘 들어봐. 선생님, 이게 왜 의원내각제 요소예요? 또 한 번 말할게. 대통령제 정부 형태는 국회랑 정부가 독립적이기 때문에 서로가 서로를 간섭하지 않는다니까요. 근데 우리는 국회가 국무위원 나오라고 하면 나가야 돼요. 이거 의원내각제 요소예요. 미국에선 이런 일이 없어요. 미국에서는 대통령이나 국무위원들이, 즉 장관들이 의회 가갖고 미국 하원이나 상원에 가서 연설하지 않아. 아니, 이 연설이 아니라 와서 뭘 물어보는 거거든? 국회가 요구했을 때 가는 거야. 국회가 요구했을 때. 그래서 보고하는 거야, 일종의. 국회한테. 이거 의원 내각제 요소입니다. 다음, 얘 정말 중요하죠? 우리나라는요, 국회의원이 국무총리나 장관직을 겸직할 수 있어요. 와우! 이게 의원 내각제의 특징이었지. 의원 내각제에서는 국회의원이 총리도 하고 국회의원이 장관도 하는 거잖아요. 근데 우리나라는 대통령제 정부 형태잖아. 그런데도 불구하고 국회의원 하면서 동시에 국무총리 할 수 있어요. 법적으로는. 그럼 또 우리들이 물어. 쌤, 그러면 현재 국회의원인데 국방부 장관 할 수 있어요? 법적으로는 할 수 있어요. 근데 실질적으로 한 적 있어요? 없어요. 왜? 욕먹어요. 아니 장관이 할 일이 얼마나 많은데 연락 많은데 국회의원도 연락 바빠. 근데 이걸 동시에 한다고? 국민들이 싫어하겠지. 그래서 국회의원 하다가 장관으로 발령이 나면 국회의원직 그만두죠. 대표적으로 추미애 전 의원이가 추미애 전 장관 법무부 장관이잖아요. 추미애 의원은 우리나라에서 삼선 몇 선입니까 그 양반이? 한 6선? 7선? 어마어마하게 많이 했던 6선, 7선이면은 자 4, 4, 6, 24, 24년 동안 국회의원이었어. 자기 지역구 기반이 아주 단단한 의원인데 정부에서 불렀잖아 장관으로. 그럼 어떻게 해? 의원 그만둬야 돼. 법적으로는 그만두지 않아도 돼요. 겸직할 수 있어요. 하지만 현실적으로는 그렇지 않더라. 내가 의원 하다가 그러면 우리들이 물어. 선생님 장관이 좋아요? 국회의원이 좋아요? 이걸 묻는 건 정말 정치를 1도 모르는 어리석은 질문이죠. 장관은 공무원이고요. 국회의원은 개인 자체, 사람 그 자체가 걸어다니는 국가기관입니다. 국회의원 한 명 한 명이 국가기관. 여러분 착각하지 마세요. 국회의사당, 여의도에 있는 국회의사당이 국가기관이 아니라 국회의원 한 명 한 명 다 국가기관이에요. 이 사람이. 그래서 엄청난 특권이 있어요. 비교도 안 돼요. 여러분 드라마다 보다 보면 와, 저 사람이 대법관도 되게 높은데 대법관하고 막 검찰도 막 총장하고 막 이러는데 왜 저렇게 국회의원 되고 싶어서 하지? 비교가 안 되거든. 내가 방금 말한 이런 사람 다 공무원이야. 조직의 그냥 일부일 뿐이라고. 하지만 국회의원이 되면 이 사람 자체가 국가를 대표 입법부입니다. 그 사람 자체가. 그렇기 때문에 국회의원을 하려고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실 정부가 불러서 장관이 되거나 총리가 될 때 이 양반들 속이 쓰릴 겁니다. 그럼 어떡하겠습니까? 대통령이 부르는데. 가야지. 어. 다음. 국회 국무총리 및 국무위원 해임 건의권. 이거는 뭐냐면, 자, 국회가요, 대한민국 국회가 행정부 2인자인 국무총리나 각부 장관들, 국무위원 장관들이 있지, 그 장관들에 대해서, 자, 잘 봐. 해임은 자르는 건데, 자르는 건 대통령이 할 건데, 해임은 건의할 수 있는 겁니다. 국회가. 이건 어떻게 보면 국회가 행정부 일에 간섭하는 거잖아. 이 자체가 의원 내각제적 요소인 겁니다. 알겠어요? 그럼 우리들이 물어. 쌤, 만약에 국회가 국무총리를 해임시켜달라고 건의했어요. 그러면 대통령은요, 결정은 대통령이 할 거야. 에이, 그러면 이게 무슨 중요한 권한이에요. 대통령이 안 시키면 그만인데. 대신에 굉장히 정치적 압박감을 받겠지. 국회가 계속 건의하잖아. 아, 저 국무총리 일 못한다고. 빨리 잘라달라고. 근데 대통령이 계속 버티고 있으면 정치적 압력이 만만치 않을 겁니다. 게다가 대통령에 소속한 정당의 지지도 낮아질 수 있겠죠. 그래서 자, 써놓으세요. 여기다가 예쁘게 해임은 해임 그 자체는 해임은 대통령의 권한이지만 해임은 대통령의 권한이지만 정치적 부담은 느낀다. 뭐 정당 지지율이나 여러 가지 생각하면 대통령이 마냥 버티긴 힘들 겁니다. 그래서 자꾸 바꾸잖아요.
추미애 법무부 장관 바꿨잖아요. 그래서 국회 야당원들한테 난리 쳐가지고 더 써보세요. 의원 내각제 요소 더 쓸게요. 여기는 6번 하고 쓰시면 되겠죠. 밑에다가 국무총리 임명 시, 임명은 대통령이 하는데 국무총리 임명 시 반드시 지난주에 얘기했어요. 국회의 동의가 필요합니다. 국회가 동의하지 않으면 임명 못합니다. 국회의 동의 필요. 그 다음에 여기다가 하나 더 쓸게요. 7번 할게요. 대통령이 국회에 출석하여 의사표시를 할 수 있다. 자, 일단 써놓고 보면 의원 내각제적 요소는 서로가 왔다 갔다 할 수 있는 거야. 의회랑 행정부가. 원래 대통령제는 완전히 독립돼 있기 때문에 못해. 대통령이 국회 왜 나가? 근데 우리나라는 나갈 수가 있어. 이게 의원 내각제 요소야. 미국에서는 못해요. 알겠어요? 우리나라만 할 수 있어요. 의원 내각제적 요소이기 때문에. 자, 확인 문제 같이 한번 볼게요. 8.9 혁명 직후, 여러분 연도 정도는 꼭 알아두세요. 아직도 현대사를 모르고 쓰시면 안 됩니다. 1960년 4.19 혁명. 해서 한 번씩 볼 때마다 다시 한번 연도를 기억하면서 볼게요. 1960년 4.19 혁명 직후였지. 꼭 기억해. 우리가 텀이자 마지막으로 의원 내각제 정부 형태를 처음 쓴 게 이때야. 4.19 혁명 때. 4.19 혁명으로 이승만을 무너뜨리고 만든 정부 형태가 의원 내각제다. 의원 내각제 정부 형태. 딱 한 번 해봤습니다. 우리 의원 내각제 정부 형태. 언제? 4.19 혁명, 60년 4.19 혁명 직후에 해봤습니다. 이 연도 기억하랬죠? 1987년. 영화 제목이고 난 1987년. 1987년 제9차 개헌을 통해 이것도 상식을 알아두세요. 87년 9차 개헌이 아홉 번째 개헌을 통해 대통령 뭐가 부활한 겁니까? 직접 선거제, 직선제가 부활한 후 현재까지 2022년 현재까지 쭉 지켜지고 있는 겁니다. 직선제. 이때 87년 9차 개헌 전에 6.25혁명 때 정말 시민들이 원했던 게 뭐냐면 직선제 개헌이야. 국민들의 손으로 대통령을 뽑을 수 있게 해달라. 이거였습니다. 다음 3번 우리나라 헌법에서 행정부가 법률안을 뭐 할 수 있어? 국회에 낼 수 있어. 법률안 제출권이지. 법률안 제출권을 인정한 것은 우리나라 정부 형태가 지닌 뭐다? 의원 내각제 요소를 보여주는 것이다. 그 옆 페이지 볼게요. 옆에 있는 페이지 보시면 바로 옆에 페이지 지금 참고 자료에 뭐가 나오냐면 미국 대통령제가 성립되고 삼권 분립에 대한 얘기가 나오는데 선생님 이 얘기만 할게. 거기 들어. 우리가 앞에서 진짜 중요하게 배우는 게 정치하면 사회계약설이잖아요. 그지? 사회계약설은 정치에서 가장 먼저 배우는 내용 중에 하나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사회는 즉 국가를 말하는 거고요. 국가는 계약을 통해서 사람과 사람의 계약을 통해서 발명된 발명품이다. 이게 사회계약설의 핵심이란 말이야. 그 사회계약설에 우리가 세 명을 배우잖아요. 홉스. 우리 생활관리에서 배우는 홉스가 아니고 정치에서 배우는 홉스입니다. 승윤에서 홉스는요. 성악설로 나오지만 당연히 여기 정법에서도 성악설이지만 어쨌든 홉스. 그 다음에 로크. 그래 루소입니다. 그 중에 사회계약론자 두 번째는 로크는요. 국가 권력을 두 개로 나눴습니다. 두 개. 그래서 우리는 로크의 이권 분립이라고 배웠어요. 권력을 두 개로 나눈 이권 분립입니다. 그런데 여기 보면 우리나라도 그렇고 미국도 그렇고 국가 권력을
몇 개로 나눴습니까? 3개로 나눴죠. 이권이 아니라. 여기서 보면 로크는 이권 분립이야. 행정부랑 입법부 2개로 나눴어. 근데 우리나라 미국은 3권 분립이란 말이야? 거기 붙이세요. 이 사람입니다. 몽테스큐에. 정치학자 몽테스큐에, 프랑스의 정치학자이자 사회학자인 몽테스큐에는요. 국가 권력을 3개로 나누자 했어. 그 3권 분립을 주장한 학자 이름 하나 기억하세요? 누구다? 몽테스큐에. 로크는 이권 분립. 다시 기억하세요. 사회기능 문제 두 번째 인물. 로크는 이권 분립. 몽테스큐에는 3권 분립입니다. 3권 분립을 강조하지. 자, 미국의 아버지라고 불리는 미국의 헌법학자들, 미국이라는 나라를 만든 그런 수많은 위인들 중에 메디슨은 몽테스키우의 3권 분립 이론을 강조하여 의회의 독재 가능성에 주목하고, 이 말이 뭐냐면 의회를 강조하는 나라가 어디라고? 영국이야. 있지만 영국은 정말 의회를 강조해. 미국은 영국에서 독립한 나라이기 때문에 이렇게 영국처럼 의회가 독재할 가능성에 주목하고 입법부로부터 대통령의 정치적 독립을 역설했다. 그러니까 미국이라는 나라는 입법부와 대통령을 완전히 분리시켜 놓은 거예요. 입법부의 권한을 약화시키려고. 그러면서 입법, 행정, 사법이라는 새 국가 권력의 범주와 한계가 명확히 설정되어 있지 않은 당시 정치상 속에서 미국 헌법을 만든 지정자들은 삼권 분립의 원칙을 정치 현실 속에 구현할 수 있는 걸 모색했다. 그래서 미국은 몽테스키우의 삼권 분립 이론을 뭐했다? 받아들였다라고 봐주세요. 다음, 의원내각제에서의 정당의 역할. 우리 의원내각제에서는 정당의 역할 우리 그때 설명 봤잖아요, 그렇죠? 다당제란다. 뭡니까? 뭐죠? 아니야, 뭐지? 단어가 안 떠올라. 단어가 안 떠올라요. 만약에 과반수 정당이 없게 되면 의원내각제에서 과반수 정당이 나오지 않으면 제1당과 제2당 또는 제3당이 뭐한다? 연합해야 되는 거죠. 그치? 연합. 그래서 의원내각제에서는 정당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물론 대통령제 정부 형태도 정당이 중요하지만 의원내각제에서의 정당의 역할은 더 중요합니다. 우리 정당 언제 배웁니까? 다 끝나고 배워요. 행정부 끝나고 입법부 끝나고 사법부 끝나고 정당 당연히 나옵니다. 그때 정당 자세히 할 거고요. 그냥 넘어갈게요. 여기 볼게. 우리나라가 제헌헌법이 뭐야? 최초의 헌법이야. 48년. 계속 강조하지만 헌법을 먼저 만들고 그 다음에 정부를 만듭니다. 헌법이 있어야 정부가 나옵니다. 헌법이 먼저야. 헌법을 먼저 만들고 그 다음에 국가를 만드는 거기 때문에 자, 제헌헌법에 보면 우리나라 정부 형태를 정확히 뭐라고 규정했다? 대통령은 대치. 대통령은 행정권의 수반이며 그러니까 행정부의 우두머리이면서 국가의 대표라고 했으니까 이건 뭐야? 국가 원수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행정부 수반이며 국가 원수다. 또 대통령의 사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이때는 있었죠. 이때는. 봐봐요. 재헌헌법 때는 부통령이 있었어요. 우리가. 국무총리도 있었고 많이도 있네요. 대통령과 부통령은 이때는 대통령과 부통령을 둘 다 간접선거했었죠. 이 봐봐요. 대통령과 부통령을 어디서 뽑았어요? 국회에서 무기명 투표로 선거한다 써놔. 이때 간접선거였어. 간접선거. 국민의 직접 선거가 아니고 이승만은 국회에서 국회의원들이 뽑았어요. 공무원은 대통령과 국무총리, 기타 국무위원회에서 입법에서 대통령에서 국무총리는 블라블라 국무총리 얘기가 나왔잖아요. 국무총리는 대통령이 임명하고 국회에 승인, 똑같지. 아, 이런 거는 뭐야? 우리나라 제헌헌법에서도 뭐야? 의원 내각제 요소가 있구나. 의원 내각제 요소였구나. 이때도 이거는 우리나라 정부 형태가 대통령제라는 걸 알 수 있는 거고 대통령제 정부 형태라는 걸 알 수 있는 거고요. 69조 같은 경우는 여기 의원 내각제 요소를 도입했구나. 이런 걸 알 수 있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3차 개정헌법이 중요해. 3차 개정헌법에 60년이야. 60년 3차 개정헌법에서 뭐 했어, 우리나라? 처음이자 마지막 의원 내각제 정부 형태가 나온단 말이야. 여기 보면 어떻게 알아야 돼? 여기 봐봐. 대통령은 국가 원수만 나와있지. 국가 원수이며 국가를 대표한다. 국가 원수라는 얘기인데 여기 봐봐. 위에 우리 제헌헌법에서는 뭘 했어? 대통령은 행정권의 수반이며 국가를 대표한댔잖아. 지위가 2개야 여기서는. 행정부의 우두머리, 국가의 우두머리. 알겠니? 지위가 2개. 근데 60년 3차 개정헌법 보면 대통령의 지위가 하나지.
그냥 국가 원수야. 알겠니? 행정부 수반이라는 말이 있어 없어? 없잖아. 그걸 통해서 알 수 있는 거야. 이게 의원내각제라는 거. 알겠어요? 오케이. 그거 꼭 여기 봐봐. 51, 여기도 51조, 여기도 51조. 헌법 51조는 대통령의 지위에 대해서 나왔는데 여기서는 대통령의 지위가 다시 한번 표시해봐. 두 개야. 행정부 수반, 국가대표. 근데 3차 개정헌법에 3차 개정헌법 때 51조는 그냥 대통령은 국가원수 지위가 하나밖에 안 나왔다는 얘기. 그 다음에 여기 보시면 행정권은 공무원에 속하고 공무원은 국무총리와 국무를 조직하고 공무원은 민의원. 여기 봐봐요. 공무원이 행정부인데 행정부니 민의원이 의회야. 즉 행정부가 의회에 대해서 연대 책임진다. 확실하지? 의원내각제라는 거. 대통령제에서는요. 행정부랑 국회랑 아무런 상관이 없어요. 그럼 얘네들은 지금 같이 책임진다고 했잖아. 그러니까 이게 의원내각제죠. 써놔봐봐요. 공무원이 행정부를 말하는 거고 민의원이 국회를 말하는 거야. 근데 정부가 국회를 뭐 한다고? 연대 책임진다. 아, 얘 확실히 뭐구나. 의원내각제구나를 알 수 있는 대목들이 곳곳에 나와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정말 스님이 전무후무하다는 이 정말 다른 나라에서 발견할 수 없는 유신헌법, 박정희헌법. 이 유신헌법은요, 아까도 말했지만 대통령의 신이라 했잖아. 대통령의 신이야, 신. 신과 같은 존재야. 이 밑에 입법부 행정부가 있어. 여기 봐. 대통령은 어디서 뽑아? 대통령은 추천요. 통일주치 국민회의에서 토론 없이 무기명 투표로 선거한다. 말은 그렇죠. 손 들었어요. 손 들어서 뽑았다고요, 이렇게. 박정희 후보를 대통령으로 하는데 반대하는 사람 손 들어서 손 아무도 안 들고 그러면 찬성하는 사람 다 손 들어서 박수 치고 끝났어요. 대통령 뽑는데 기분도 안 걸렸어요. 써요. 간접선거였고요. 간선대 줄여서 간접선거제. 간선대고 통일주치 국무회의는 국회의원 정수의 3분의 1에 해당하는 수의 국회의원. 해봐. 통일주치 국민회의라는 데가 대통령도 뽑는데 얘네가 누구도 뽑아? 국회의원도 뽑아. 국회의원의 3분의 1을 누가 뽑아? 통일주치 국민회의. 그럼 애들이 물어봐야 돼. 쌤, 도대체 통일주치 국민회의는 어떤 사람들이 들어갈 수 있어요? 박정희가 지명한 사람들. 이거 뭐니? 박정희가 통일주치 국민회의를 지명하고 박정희가 지명한 사람들이 다시 대통령을 뽑고 그 사람들이 다시 국회의원도 뽑아. 결국 뭐야? 박정희가 뽑는다는 얘기야. 제1항의 국회의원 후보는 대통령이 잡아봐. 국회의원 후보는 누가 정해? 대통령이. 아, 국회의원 후보도 대통령이 추천하는구나. 게다가 대통령은 이 유치헌법에 규정되어 있는 국민의 잡아. 이게 가장 충격적인 여기서 쓰세요. 이건 다 뭡니까? 삼권 분립 무치죠. 삼권 분립의 무치. 대통령 마음대로 하고 있으니까 권력은 분립되어 있지 않고요. 다음, 이 충격적인 조항. 국민의 자유와 권리를 주어가 뭔데? 대통령은이야. 즉 주어. 대통령은 국민의 자유와 권리를 정지할 수 있어요. 대통령이 국민의 자유와 권리를 못 지킬 수 있어? 정지시킬 수 있다. 이게 뭐 신이야? 왕이지. 왕이야 무슨 신이지. 또 하나가 정부나 법원에 관한 사법부가 내린 권한에 대해서도 대통령은 뭐 할 수 있어? 긴급 조치를 할 수 있다는 얘기야. 무효화시킬 수 있다는 얘기예요. 사법부의 재판까지도. 아니 뭐 사법부가 뭐 중요해? 이게 제일 중요한데 충격적인데 국민의 자유와 권리를 정지시킬 수 있잖아. 누가? 대통령이. 대통령이 원하면 국민의 자유와 권리를 정지시킬 수 있다. 이게 뭐라고요? 1972년 유신헌법입니다. 여러분은 그냥 유신헌법 이렇게 듣고 넘어가면 안 돼요. 선생님 이거 북한이에요? 북한도 이보다 덜해요. 여러분 북한을 욕하지 마세요. 우리나라 유신 체제 때는 북한이랑 뭐 김일성보다 더 심했지 덜하지 않았어요. 여러분은 가끔 뭘 모르고 이렇게 비판을 하는데 비판할 때 전두환 때 어땠을 것 같습니까? 전두환 때는 비슷했어요. 북한이랑. 나아진 건 언제야? 87년. 그래서 제가 또 강조해. 이 1987년 구체기원은 6월 민주혁명은 지금의 우리나라, 지금의 여러분과 나를 만들었어요. 그래서 정말 중요한 일입니다. 감사해야 됩니다, 우리는. 선배들한테. 안 그랬으면 이런 미친 나라에 살 수 있어요. 북한 같은 나라에. 독재 국가에. 자, 다음 넘기셔서요. 여기
36페이지, 36페이지 아는 거는 써보고요. 모르는 건 두세요. 그래서 여러분 풀어본 다음에 선생님이 풀어줄게요. 풀어놓고 땀 쉬세요, 여러분. 풀어놓고. 모르는 거 앞에 보면서 써도 상관없습니다. 자, 볼게요. 정보 형태. 여러분은 선생님 잘 만났어요. 사탐에 대해서는 걱정하지 마세요. 2학년 때 우리가 정법 있어서 참 다행이다. 볼게. 영국에서 비롯한 정부 형태. 별점 아세요? 끝났어. 영국 나왔고 정부 형태 나왔기 때문에 의원내각제 쓰시면 되는 거죠. 의원내각제 정부 형태는 정확한 명칭은 좀 길지요. 의원내각제 정부 형태까지 쓰시면 됩니다. 는 영국 그다음에 여기가 중요합니다. 줄쳐보세요. 의회에서 의회 안에서 다수당 다른 말을 써나 제1당 다수당은 제1당을 말해요. 정당 중에서 의원의 수가 가장 많은 당이 다수당이지. 그 제1당의 당대표가 총리가 되는 거지. 자동으로 다수당의 대표가 총리가 되고 총리가 뭘 이끈다? 내각. 우리나라는 내각을 뭐라고 부른다고요? 써요. 행정부라고 부릅니다. 다시 한번. 행정부가 내각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영국에서는 국민들이 선거를 한 번만 하면 된다 했죠. 스티커를 바꿔 붙였더니 안 되겠네요. 끈적끈적해. 다음요. 2번. 이번엔 대통령제에서 행정부의 최종적인 권한과 책임은 당연히 행정부의 최종적인 권한과 책임은 행정부 우두머리한테 있겠죠. 그러니까 당연히 행정부 우두머리는 누굽니까? 대통령이죠. 행정부 우두머리는 대통령이기 때문에 행정부의 최종적인 권한과 책임 역시 대통령에게 있습니다. 3번이요. 의원 내각제에서는 상징적 존재로서 봐봐. 의원 내각제에서 행정부의 우두머리, 즉 내각의 우두머리는 총리예요. 하지만 행정부의 수반과 상징적 존재로서의 국가 원수는 뭐다? 나눠져 있다. 의원 내각제는 국가 원수 따로, 행정부 수반 따로따로 있다, 분리되어 있다 이렇게 말했죠. 영국 같은 나라는 국가 원수가 엘자베스 여왕이라고 했습니다. 여왕. 다음요. 4번. 의원 내각제에서 과반수. 자, 여기 봐봐요. 반수를 넘은 것입니다. 과반수가 되려면 50% 넘어야 됩니다. 50%는 안 돼요. 51%부터 되는 겁니다, 여러분. 50%를 넘어야 되기 때문에 과반수라는 건 과반수 의석을 차지한 정당이 없으면 그러면 아까도 말했지만 정당 2개 또는 3개가 연립을 해야 되죠. 우리는 그걸 연립내각이라고 부른댔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문제 풀 때 연립내각이라는 단어가 나오면 이건 무조건 무슨 정부 형태입니까? 의원내각제 정부 형태입니다. 대통령제에서는 연립내각이라는 말 자체 없어요. 없는 단어입니다. 그러면 더 중요한 건 그 다음이지. 이렇게 연립내각을 구성하면 도대체 그 정치적 책임이 정당이 하나가 아니라 2개 이상이 합친 거기 때문에 누가 책임을 져야 될지 책임 소재가 어때진다? 불명확해질 수 있다. 왜? 연립내각이라는 건 A당 플러스 C당 이렇게 2개 이상의 정당이 연합한 정부이기 때문에 정치를 잘못하면 A당의 책임인지 C당의 책임인지 책임 소재가 불분명해질 수 있다. 알겠죠? 다음요. 5번. 대통령제에서는 대통령의 법률안 거부권 행사로 그쵸. 정부가 아니라 의회가 만든 그 법률안, 의회가 통과시킨 법률안을 대통령이 깔 수 있는 겁니다. 거부. 야, 그 법률안 싫어. 법률안 안 돼. 라고 거부하는 거기 때문에 이건 의회의 의회의 뭐를 막기 위한 거. 의회에서도 의회의 다수당, 의회에서 많은 의석을 차지한 다수당의 횡포를 방지할 수 있습니다. 의회의 다수당의 횡포. 왜냐면 여러분 우리 배우겠지만 선생님 봐봐요. 우리나라 국회에서 법률안을 통과시킬 수 있는 의석수가 과반수거든요. 우리나라 300석의 국회의원이 있다면 그중에 151석을 만약에 어떤 정당이 하나의 정당이 다 갖고 있다. 그러면 이 정당 의원들만 다 찬성하면 법률안이 통과가 돼요. 그러면 이 정당이 하고 싶은 대로 할 수 있는 거 아니야. 그런 어떤 다수의 행포를 막을 수 있는 게 대통령의 법률안 거부권 행사인데
근데 문제는 대통령의 정당과 국회 다수당의 정당이 같은 정당이다. 그럼 못 막죠. 그건 국민의 선택입니다. 국민이 그렇게 한 정당에 몰빵했다는 얘기예요. 현재 그래요, 여러분. 알고는 있어요? 우리나라 여당이 현재 더불어민주당이고요. 우리나라 국회 다수당이 더불어민주당이고요. 우리나라 지방 도지사급과 각 시장의 거의 대다수도 더불어민주당입니다. 박근혜가 탄핵당했을 때 우리나라 국민이 선택했어요. 몰빵해줬지. 다음 5.16 군사정변 이후 이거 누가 한 거야? 박정희가 한 거죠? 5.16 군사 쿠데타 이후 뭐가 다시 대통령제 정부 형태. 이게 61년이야 봐봐. 1960년 4.19 혁명으로 우리가 의원내각제 했잖아. 근데 바로 1년 뒤에 61년에 박정희가 5.16 군사 쿠데타 일으켜서 다시 대통령제 정부 형태로 복귀 돌아갑니다. 72년 아까 그 말했던 그 유신헌법 초헌법적인 거 1972년에는 대통령이 입법부와 사법부 위에 군림하고 국민의 자유와 권리를 침해하는 신대통령제라는 이때 유신헌법으로 만든 대통령제가 그냥 대통령이 아니라 신대통령제 박정희가 만든 겁니다. 이거 신대통령제라는 권위주의적 정부 형태가 나왔다. 정말 부끄러운 헌법이 만들어지고 부끄러운 정치 형태가 나왔죠. 다음 선생님이 오늘 계속 강조한 거 대통령 특선들을 내용으로 하는 구차개헌 제9차 개헌의 직접적 계기가 된 사건 1987년 6월 민주항쟁이다. 6월 민주항쟁이다. 87년 6월 민주항쟁. 다음 우리나라는 대통령제죠. 우리나라는 대통령제를 기본으로 하면서 의원 내각제 요소를 가미했다. 우리가 외운 건 7개를 외웠다. 그쵸? 다음 행정부의 법률안 제출권은 우리나라는 행정부가 법률안을 제출할 수 있어요. 이거는 아까 얘기했던 의원 내각제 요소죠. 우리나라 정부 형태에 존재하는 의원 내각제 요소다. 그래서 오늘 배운 것까지 한번 봤고요. 자, 여러분이 아까 내가 중간고사 시험까지 봤잖아요. 광명, 광문, 명문 작년에 싹 다 어디까지였냐면 여기까지였습니다. 국회. 한 우리 2시간 정도 더 하면 중간고사 시험권 뺄 수 있어요. 그래서 복습 가기 전에 생년도 시간 되면 보고 다 하죠 뭐. 국회 가겠습니다. 국회. 입법부 국회. 예전에 항상 수업할 때 얘기하는 것 중에 하나가 있는데 진짜 지금으로부터 한 7, 8년 전에 여러분한테 얘기했나요? 전철을 타고 전철을 정말 오랜만에 탔습니다. 전철 탈 일이 없잖아요. 대중교통을 이용해서 이렇게 서서 앉아있지 않고 서 있었어요. 내 앞에 굉장히 젊은 남녀가 앉아있었는데 젊은 남녀니까 한 20대 초반쯤 돼 보입니다. 선생님 정말 나도 모르게 직업병이 나와서 두 번째 국가기관이고요. 우린 입법부라고 부릅니다. 입법부. 다른 나라는 의회라고 하고요. 우리는 국회라고도 부릅니다. 의회라고 불러도 상관없어요. 자, 국회의사당 얘기를 했었는데 권력 분립의 원리와 국가기관. 우리나라는요. 국가기관을 3개로 나눠놨죠. 그래서 삼권 분립의 원칙에 근거해서 국가기관을 나눠놨습니다. 그래서 국가 권력을 여러 개의 국가기관에 나누고 그 권력 기관들끼리 서로 견제할 수 있게 만들었습니다. 왜? 이 모든 목적. 여기 봐봐요. 첫 번째, 국가 권력을 분산시켰다. 그래서 서로 간에 견제하고 균형의 원리를 실천하게 만들었다. 그 모든 목적은 다 뭡니까? 내가 첫 시간에 얘기했지. 민주주의 모든 제도는 오직 하나의 목적을 위해서 만들어졌습니다. 국민의 권리, 국민의 인권, 국민의 기본권 보장이 목적이에요. 그러니까 주요한 목적을 아시면 나머지는 다 도구예요. 국가 권력을 왜 3개로 나눠놨어? 국민의 권리를 보호하기 위해서. 왜 서로 견제와 균형의 원리를 실천하고 만들었어? 국민의 기본권을 위해서. 왜 대통령은 이거를 그렇게 해야 돼? 뭘 위해서? 국민의 기본권을 위해서. 목적은 하나입니다. 이거예요, 국민.
국민의 자유와 권리. 이거 기본권이고 이게 인권이잖아요. 국민의 자유와 권리를 보장하게 하기 위해서 이게 목적이야. 모든 민주주의 제도의 목적. 그런데 아까 박정희는 유신헌법에서 어떻게 했습니까? 대통령이 국민의 자유와 권리를 제한했잖아요. 그럼 민주주의가 아니죠. 어. 자, 이걸 보장하기 위해서 권력 분립의 원리를 도입했다는 뜻입니다. 그럼 우리나라는 어떻게 권력을 나눴어? 세 개로. 국회, 정부, 법원 이렇게 세 개로 나눈 거야. 이게 아까 몽테스키웨의 삼권 분립의 원칙이랬죠. 국회는 뭘 하고 있고요? 이거 입법, 법을 만들지. 정부는 뭘 할 겁니까? 행정, 법을 집행할 거지. 법원은 뭘 할 건데? 법을 적용할 거지. 선생님 앞에 다 썼지만 또 한 번 쓸게요. 입법부라는 건 법률을 제정하는 데고요. 행정부라는 건 법률을 집행하는 곳이고요. 얘네가 집행하다 보면 마지막에 적용하는 곳이 사법부다. 이렇게 삼권 분립 체제로 우리는 국가 권력을 나눴다. 그 얘기입니다. 자, 그래서 우리는 첫 번째로 국회를 먼저 보겠다는 얘기입니다. 국가기관 중에 국회를 먼저 보겠다. 입법부가 제일 먼저 나오니까요. 그 다음에 행정부 볼 거예요. 그 다음에 사법부 볼 겁니다. 근데 여러분 시험 범위 대부분 중간고사가 입법부까지 들어가죠. 그러니까 작년에 굉장히 많이 나갔던 학교들이 있는데 그 학교는 이제 행정부까지 나간 학교들이 있어요. 일단 우리는 입법까지 진도를 빼볼게요. 입법부 국회입니다. 먼저 국회의 지위와 구성. 국회는 어떤 지위를 갖고 있다? 이건 당연히 아셔야죠. 국회는 국민을 대표하는 기관입니다. 왜요? 현대민주주의는 다 간접민주주의지. 대의제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대의제. 자, 민주주의 뜻은 뭐랬습니까? 민주주의는 이제 또 민주주의 물어보면 또 까먹으면 안 돼. 민주주의는 우리 민주주의만 지금 몇 달째 하고 있어요. 민주주의는 국민이 국민을 통치하는 겁니다. 국민이 국민을 통치하는 게 민주주의예요. 근데 국민이 국민을 통치할 수 없잖아. 근데 그래서 국민을 대신해서 국민의 대표를 뽑아서 의회한테 맡긴 거야. 그래서 국민을 대표하는 기관은 입법부, 행정부, 사법부 중에서도 어딥니까? 입법부예요. 입법부야말로 국민을 대표하는 기관이에요. 그래서 제일 앞에 나와요. 알겠어요? 국가기관 중에. 국민을 대표한다. 두 번째, 입법부라는 말 자체가 바로 뭐 하는 거야? 법률을 제정하는 거죠. 그 말하는 건 법률을 말합니다. 법률을 제정하는 기관이다. 2번. 그래도 이거 쓸게요. 국민의 대표기관이기 때문에 국민이 직접 선출한 대표로 구성되어 있다. 국민이 직접 선출한 대표로 구성되어 있다. 자, 그 다음에 여기 입법기관에도 설명 쓸게요. 국민의 의견을 수렴하여 그냥 법이라고 하면 안 된댔어. 법률이야. 법률을 제정하거나 만들거나 또는 고치죠. 개정합니다. 법률을 제정하거나 또는 개정한다. 그래서 아까 잠깐 얘기했지만 우리 소년법 같은 경우도 지금 개정을 준비하고 있죠. 다음 세 번째 국회의 지위부터 보세요. 국정을 통제한다. 잘 들어. 여기 국정이란 말. 국정은요. 이건 행정부가 하는 일을 국정이라고 합니다. 그러면 행정부가 하는 국가 정책에 대해서 감시하고 통제하는 거거든. 그래서 여기다가 3번 쓰고 설명 써보세요. 옆에다가 국정을 통제하고 또 뭐도 합니까? 국정을 감시하죠. 제대로 행정부가 일을 하고 있는 건가? 하면서 감시하고 견제합니다. 국정을 감시하고 견제하기도 한다. 그래서 국회의 지위 3개입니다. 국민의 대표기관이다. 그래서 국민의 직접 법원 선출로 대표들로 구성되어 있다. 국민의 의견을 수렴해서 법률을 제정하고 개정하는 입법기관이다. 국정감시 견제 통제까지 한다. 그래서 국회의 지위는 3개고요. 국회는 어떻게 구성되어 있다. 이건 아셔야죠. 국회의원 임기 4년. 아까 대통령은 5년이랬죠. 국회의원 임기 4년. 그래서 국회의원 선거 총선은 4년마다 하죠.
임기 4년이고요. 그 다음에 여기 메모하세요. 국회의원의 종류는 두 종류입니다. 지역구 의원과 비례대표 의원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지역구 의원과 비례대표 의원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지역구 의원과 비례대표 의원 설명할게요. 사실 국회의원은요. 이게 현실과 약간 이론이 동떨어져 있어요. 뭐 세상에 그렇죠 뭐. 모든 게 현실과 이론이 좀 동떨어져 있는데 국회의원은 아까 말했듯이 국민의 대표 기관이라 했잖아. 근데 그 한 명 한 명이 국가기관이라고 했잖아. 그렇지? 그럼 한 명 한 명이 국가기관인 국회의원은 국민 전체를 대표하는 거예요. 여러분 고개를 끄덕이셨어요? 하지만 아닐걸요? 들어보네. 동학이 막 나오고 있어요? 조명갑이 나오고 있네요? 한국자 수업입니다. 잠깐만. 자, 여러분은 어디에 살고 있습니까? 광명시에 살고 있죠? 광명시는 거기 들어 선거구가 여기서 말하는 선거구는 선생님은 국회의원 선거 얘기할 거야. 국회의원. 광명시는 국회의원 선거구가 두 개로 나눠져 있어요. 그 말은 뭐냐면 광명시에서 국회의원 2명을 뽑는다는 얘기입니다. 알고 있었어요? 아, 전 광명시 안 살았어요? 이사 왔군요. 이사 온 지 얼마 안 됐군요. 광명시 국회의원 선거구는 두 개가 있어요. 광명시 갑 선거구와 광명시 을 선거구가 있습니다. 그러면 광명시 갑 선거구는 선생님 광명 시민이 아니라 정확하게 모르겠지만 대충 광문 명문고 있는 그쪽 있죠? 거기서부터 한철산동, 하안동 반 정도까지 그다음에 다시 하안동에서 저기 소하, KTX 그쪽까지 이렇게 두 개로 나눠져 있습니다. 그러면 광명시 갑 선거구에서 봐 여기 살고 있는 만약에 내가 KTX부터 철산동까지를 광명시 갑 선거구로 봤다면 거기에 살고 있는 주민들 KTX역에서 철산동에 살고 있는 주민들을 갑 선거구라고 하면 이 갑 선거구에서 광명 시민들이 뽑은 국회의원은 바로 지역구 의원이 되는 거죠. 알겠어요? 그런 다음에 다시 철산동이 아니라 하안동부터 저기 광문, 명문 이렇게 있다고 말이 안 되는데 여기가 철산동 되겠는데 여기 철산동 여기가 하안동이 돼야겠죠. 하안동. 그래서 광문 명문고 있는 저기 경륜장이죠 경륜 경기장 있는 거기까지를 광명시 을선거구라면 역시 거기서 뽑힌 국회의원도 뭐가 되는 겁니까? 지역구 의원이 되는 거예요. 그럼 우리들 착각을 해. 광명시 갑 선거구에서 뽑힌 국회의원은 광명시 갑 시민들을 대표하는 거 아닙니까? 아니라니까. 광명시 갑, 즉 KTX역과 철산동에 사는 시민들이 뽑았지만 이 국회의원은요. 광명시를 대표하는 게 아니고 국민 전체를 대표하는 국가기관이에요. 근데 선생님이 왜 광명시 갑 선거구에서 광명 시민들만 이 사람을 뽑아요? 자 봐. 대한민국이 분단돼 있어서 남한이 대한민국인데 여기서 우리가 국회의원 300명을 뽑아야 돼. 근데 대통령처럼 전국에 하나의 선거구면 국민 한 명에 300명의 도장을 찍어야 돼. 그럼 후보는 몇 명 나올 것 같네? 1200명쯤 해? 후보가 1200명 나와. 그럼 선거 용지가 1200명이 이미 써야겠니? 그러다 일일이 한 명 찍다고 죽을 거야. 그지 나연아? 불가능해 이건. 그렇기 때문에 300명의 국회의원 중에서 우리가 선거할 때 편하라고 이렇게 지역별로 쪼갠 거예요. 그냥 뭔가 착각하시면 안 돼요. 광명시 소속의 국회의원이 2명이라고 해서 이 2명의 국회의원이 광명시를 대표하지 않아요. 뭘 대표한다고? 대한민국 전체를 대표합니다. 하지만 선거할 때 편하더라고 이렇게 지역별로 쪼개서 국회의원을 뽑는 거예요. 그래 잡아. 방금 우리는 국회의원이 지역구 의원이 있다잖아. 이 지역구 의원은 직접 지역의 선거구에서 직접 지역 시민들이 뽑은 사람이 지역구 의원이에요. 그래서 지금 광명시에는 몇 명이 있다고요? 지역구 의원이 2명 있어요. 광명시 갑 선거구의 국회의원.
광명시 을 선거구에 국회의원이 있습니다. 여러분 2명. 그런 다음에 두 번째 비례대표 의원이 있다. 자, 비례대표 의원은요. 선거에 직접 나가지 않아요. 자, 이 말이 뭐냐면 우리나라의 정당 중에 더불어민주당이 현재 여당이죠. 현재 여당. 하지만 다음 주 수요일 3월 9일 대선을 통해서 여당이 바뀔 수도 있고 계속 유지할 수 있겠죠. 자, 여당이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국민의힘이 아니고 국민의힘이군요. 국민의힘 당이 있습니다. 야당이죠. 대통령에 나오지 않은 모든 정당은 다 야당입니다. 국민의힘당, 그 다음에 뭐 국민의당 이름 비슷해요 너무. 국민의당, 뭐 정의당 등등이 있죠. 다 야당인데 그러면 자 아까 광명시 갑 선거구에 직접 선거에 나가서 기호 1번, 기호 2번, 기호 3번, 기호 4번 이렇게 쭉 나가서 더불어민주당, 국민의힘, 국민의당, 정의당 여러 기타 등등의 정당의 후보로 나가서 직접 선거운동해서 광명 시민들이 선거 뽑아서 거기서 선출된 사람은 지역구 의원이라고 부르고 선거에 안 나간다는 말은 뭐냐면 잡아 더불어민주당이 총선을 하면 국회의원 선거죠. 총선을 했을 때 지역구 후보로 내보내는 사람이 있고 더불어민주당이 정당 득표율이라는 게 있습니다. 정당 득표율. 여러분 나중에 총선을 해보면 대선과 달라요. 총선하라고 국회의원 선거하라고 하면 선거용지가 우리나라 2개예요. 종이가 2개입니다. 하나는 지역구 의원을 뽑는 선거 용지가 있고요. 하나는 정당에 투표하는 선거 용지가 있어요.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우리나라 총선은 1인, 국민 1인당 투표를 용지를 2장을 줘요. 그래서 1인 2표라고 합니다. 1인 2표. 대통령 선거는 1인 1표예요. 선거 용지 1장만 주는데 국회의원 선거는 선거 용지 2개를 줍니다. 하나는 지역구 후보에게 선거하는 거야. 즉, 첫 번째 용지에는 기호 1번, 기호 2번, 기호 3번, 기호 4번 쭉 있어서 여기에 뭐 더불어민주당의 땡땡땡 누구누구, 그 다음에 뭐 국민의힘의 뭐 조 누구누구, 그 다음에 정의당의 이 누구누구 이렇게 사람이 쭉 나와요. 후보자가. 그러면 이 지역구 후보에서 선거하는 건 내가 이 사람을 보고 후보자를 보고 여기다가 선거를 하는 겁니다. 두 번째 용지는 후보자가 안 나오고 정당 이름만 나와요. 여러분이 좋아하는 정당에다가 선거하는 겁니다. 더불어민주당, 국민의힘당, 국민의당, 정의당, 사회당, 노동당 알겠어요? 뭐 한국기독교당 이렇게 당들이 있어요. 그럼 그 정당에다가 투표하는 거예요. 그럼 이 지역구 후보에게 선거한 투표용지는 당연히 개인에게 가겠죠. 후보자 개인에게 이 표가 가겠지. 하지만 이 정당에다가 투표한 건 이 나의 표가 어디로 갑니까? 정당에 갑니다. 정당에. 그래서 만약에 더불어민주당이 전체 정당 득표율에서 30%를 얻었다. 이건 당연히 전국 집계입니다. 그러면 30%를 얻으면 30%에 맞는 의석을 그냥 줘요. 우리나라 300명의 국회의원이 싹 다 지역구 의원이 아니에요. 우리나라가 몇 석이니까. 예를 들어 220석의 지역구 의원이고 만약에 80석은 따로 비례대표 의원으로 빼놔요. 그러면 80석에 30%, 38에 24, 24석을 누구한테 주는 겁니까? 더불어민주당에게 주는 거예요. 그럼 더불어민주당은 정당 득표율로 30% 얻어서 24석을 받았지. 24명을 받았다는 얘기예요. 국회의원 24명을. 그러면 그 24명을 누구로 시킬 건가는 더불어민주당이 정하는 겁니다. 그냥. 그 정당에서. 나연아? 어느 날 네가 굉장히 유명한 블로거 해. SNS 블로거. 유명한 블로거야. 근데 어느 날 민주당이나 정당에서 웬 정당에서 널 찾아왔어. 그리고 다음번 국회의원 선거에서 너를 잘 들어. 하물며 더불어민주당이야. 우리나라 큰 정당이야. 이 정당에서 너를 찾아와가지고 권나연 씨, 우리 다음번 총선에서 당신을 우리 당의 비례대표 7번으로 영입하고 싶어요. 이러면 가야 됩니다. 이게 무슨 말이야? 너를 비례대표 7번으로 영입하겠다는 얘기는 너한테 7번째 비례대표 의석을 주겠다는 얘기인데 우리나라에서 큰 정당입니다. 민주당과 국민의힘은. 얘는 적어도 선거하면 정당 지지율 20% 넘어야 무조건. 그러면 80석에서 20%면
28에 16. 16개는 나온다는 얘기야. 국회의원 의석수가. 근데 번째 몇 번째겠다 그래서 지금 7번, 7번째 주겠다는 얘기지. 그러면 보통 더불어민주당이 16석을 가져가면 7번이면 그냥 당선이야. 무조건 당선이야. 가야 돼. 네, 가겠습니다. 이렇게 가는 거지. 이 사람들은 선거에 직접 안 나가요. 정당 득표율에 따라 받은 의석을 가지고 국회의원이 되는 겁니다. 근데 만약에 저게 정의당에서 왔어. 정의당에서 와서 너한테 비례대표 7번 주겠다. 안 된다. 정의당은 가장 많이 된 게 4개? 이 정도예요. 그러니까 정의당 같은 소수정당에서 와서 너한테 비례대표 7번을 주겠다는 얘기는 그냥 이름만 올려라. 가면 안 돼요. 하지만 우리나라 양대정당, 민주당과 국민의힘 얘네들은 당연히 20석은 나와요. 그럼 7번 주겠다는 얘기는 너 그냥 국회의원 배지를 다 주겠다는 얘기야. 무조건 해야 돼. 선생님 왜 7번이에요? 잘 들어. 여성은 무조건 홀수예요. 이건 대한민국 헌법에 정해져 있어요. 비례대표 의원 1번, 3번, 5번, 7번은 무조건 여자로 해야 된다. 이렇게 정해져 있습니다. 왜? 안 그러면 지역구에서는 여성 의원들이 거의 없어요, 많이. 대부분 남성이기 때문에 국회 한번 가보세요. 남자들이 쭉 앉아있다가 여자들이 가끔 한 명씩 있는데 그 여성 의원들도 대부분 지역구 의원보다는 비례대표 의원이 많아요. 그래서 네가 비례대표 의원으로 4년을 하면 그 다음에 두 번째도 비례대표 안 주지 그때는. 그때는 네가 직접 국회의원을 그만두던가 아니면 지역구를 받아서 나가서 싸워야 돼. 경쟁해서 다른 후보들이랑. 하지만 비례대표는 아니에요. 잊지 마세요. 비례대표 의원은 뭐라고요? 정당 득표율. 지역구 의원은 직접 지역구 선거에 나가서 후보자 개인이 경쟁해서 당선되는 거고 비례대표는 정당 득표율에 따라 의석을 받는 겁니다. 두 종류. 물론 여러분이 그렇게 듣고 있으면 안 됩니다. 나중에 선거할 때 이건 그냥 국회의원의 구성이고 정확하게 계산까지 해서 시험 문제 푸는 건 사는 거에서 나옵니다. 사는 거. 그거는 기말고사 시험법이니까 기다리세요. 중간고사에는 안 들어가. 다행이죠? 다음요. 두 번째, 효율적인, 이거 너무 중요해. 국회가 할 일이 너무 많다 보니까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빨리빨리 일을 처리해야 돼. 빨리빨리. 그래서 효율적인 의사 진행이 중요합니다. 형광펜 붙여놓으세요. 여기 효율적인 의사 진행. 이 말이 뭐라고? 빨리빨리. 최대한 빨리 효율적인 의사 진행을 위해 통째로 외우세요. 일을 빨리 진행하기 위해 이렇게. 그래서 만든 게 뭐야? 네모에 각종 위원회와 교섭단체를 만들었어요. 시험에 국회에서 국회 기관 중에 각종 위원회와 교섭단체를 만든 이유가 뭐라고요? 이거 효율적인 의사진행, 즉 빨리 하기 위해서요. 효율적인 의사진행 다 쓸 겁니다. 각종 위원회도 쓸 거고요. 교섭단체도 쓸 겁니다. 혹시 교섭단체와 각종 위원회가 나왔네요. 아래 내려가 보세요. 일단 몇 페이지 보시냐면요. 40페이지. 40페이지 보면 일단 각종 위원회 전에 뭐부터 나왔어요? 교섭단체부터 나왔죠? 발표합니다. 이거 왜 만들었다고? 국회의 일을 효율적으로 진행하기 위해서 효율적인 의사 진행을 위해서 만든 게 교섭단체야. 그게 교섭단체는 국회에서 주셔요. 일정한 정당 또는 원내단체에 소속된 원내단체 추천하여 일단 원내단체에 소속된 의원들의 의사를 사전에 통합 조정하여 정파 간 교섭의 참고 역할을 하도록 함으로써 그 다음에 저요. 국회 의사를 원활하게 운영하려는 즉 원활하게는 써요. 원활하게는 효율적으로 이 얘기죠. 효율적으로 운영하려는 목적으로 구성되었다. 본회의 및 위원회에 있어서 발언자 수, 상임위원회 및 특별위원회 등 선임 등 교섭단체 소속 국회의원은 회원은 필요 없어요. 예를 보시면 됩니다. 국회에서 20인 이상 좋죠 이거. 외우세요. 국회에서 20인 이상의 소속 의원을 가진 정당. 우리나라는 2개밖에 없어요. 우리나라 정당 중에 20인 이상의 소속 의원을 가진 정당은 제1당, 지금 여당, 더불어민주당, 제2당, 국민의힘 2정당밖에 없습니다. 20인 이상의 소속 의원을 가진 정당이 뭐
하나의 뭘 만들 수 있어? 교섭단체를 만들 수 있어요. 자기 정당에 20인 이상의 소속 의원이 있으면 하나의 뭘 만들 수 있다? 교섭단체를 만들 수 있고. 그럼 선생님, 우리 정당은 소속 국회의원이 2명이에요. 당연히 못 만들죠. 그럼 어떻게 해요? 이거지. 나 좀 봐봐. 얘들아. 이거. 한 정당이 20인이 없으면 여러 정당이 합쳐서 만들 수 있어요. 정의당, 국민의당, 뭐 사회당, 노동당, 녹색당 얘네들이 합쳐서 20인을 다 만들어서 하나의 교섭단체를 만들 수도 있어요. 나오죠? 다른 교섭단체에 속하지 아니하는 20인 이상의 의원으로 따로 교섭단체를 구성할 수도 있는데 예를 들어 예전에 민주평화당과 정의당이 함께 모인 평화와 정의 의원 모임은 교섭단체 유형 중 후자에 속한다고 하는데 20인이 안 되면 합쳐서 여러 정당이 합쳐서 뭐 할 수 있다? 교섭단체를 만들 수 있다. 이런 거 함정이야. 근데 나중에 시험 문제 보면 우리 애들이 앞부분 읽고 답 쓰면 다 틀린다. 끝까지 읽어야 정법의 선택지는 이렇게 나와요. 국회 20인 이상의 소속의원을 가진 정당 하나의 교섭단체를 만들 수 있으며 그 다음 봐. 다른 교섭단체에 속하지 않은 20인 이상의 의원은 따로 교섭단체를 구성할 수 없다. 맨 마지막에 딱 조그맣게 써놔요. 그러면 우리 애들이 앞에 막 이거 정답 틀립니다. 마지막까지 꼭 꼼꼼하게. 여러분 이거 하나하나 지금은 다 구별이 되지만 여러분 앞에서부터 내용 굉장히 많거든요. 함정 무지무지하게 많아요. 정치화법. 오히려 2학기의 법이 여러분 선배들은 더 명확하다고 얘기해요. 근데 걔도 함정 장난 아닌데. 함정 투성입니다. 함정 투성이. 그래서 짧게 외우지 말고 다 외우세요. 만들 수 있구나. 이렇게. 그러면 봐봐. 이 얘기가 뭐냐면 설명을 해볼게요. 우리나라 제1당과 제2당은 보통 소속 정당 국회의원이 100명이 넘어요, 다. 알겠어요? 그런 다음에 확 줄어들어요. 뭐 10명 이하로. 7명의 의석을 가진 제3당이 우리나라 현재 제3당이 국민의당인가요? 그냥 한 4명인가 있어요. 그 다음에 뭐 정의당 2명, 3명. 그 다음에 이제 국회의원이 1명도 없는 정당들이 있어요. 그런데 제1당과 제2당과 얘네들이 주로 어떤 일을 결정하지만 이번 2022년 국회에서 가장 중요하게 결정돼야 될 게 이게 있다. ABC가 있다. 근데 그때마다 국회의원이 다 모여가지고 얘네들이 다 모여서 우리 국회 요번에 제일 먼저 A를 먼저 의논하고 나중에 B는 좀 뒤에 하면 안 될까? 아니야 C를 먼저 하자. 이런 얘기를 얘네가 다 모여서 하기에는 비효율적이지. 국회의원들이 전국에 있는데 얘들아 광명시 국회의원이야. 국회의사당에 가깝지 여의도가. 하지만 네가 제주도 소속의 국회의원이면 언제 올라갈 거야. 제주도에 있는데. 그지? 그러다 보니까 그냥 A당에서 대표 몇 명, B당에서 대표 몇 명, 나머지 뭉뚱그려 몇 명 해서 우리끼리 몇 명이 가까이 모여서 우리가 각자의 정당을 대표해서 이런 걸 먼저 결정하는 거예요. 우리 회의할 때 이번에 국회 본회의 할 때 A를 제일 먼저 얘기하자. 그런 다음에 마지막에 C를 하자. 이런 식으로 일정을 조정하는 거를 교섭단체가 하는 거예요. 그래야 빠르지. 얘네가 더 언제 모여. 얘들아, 그냥 못 갖고 오냐고 하는데 365일 동안 국회의원들이 국회의사당에 있는 거 아니에요. 국회 본회의라는 건요. 9월 달에 시작해요. 아직 2022년 대한민국 국회는 열리지 않았어요, 여러분. 지금은 어디 있는데 국회의원들 다 자기 지역구에 있죠. 지역구에서 활동하고 있지. 그래야 다음번 선거에 나와서 또 우리 시민들 잘 뽑아줄 거 아니야. 그럼 뭐 하겠니? 광명시 국회의원은 광명시 조기특보 회원들 만날 거고 광명시 의사연합회 애들도 만나야 되고 되게 바빠요. 그 언제 법률하는 심사에 아까 말했잖아. 국회 본회의가 열렸을 때 그때 가요. 그때 좀 많이 안 가요. 여러분 국회의원들이 법률안을 통과시키고 회의할 때 보고 싶다. 볼 수 있습니다. 우리나라 다 공개가 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아무도 안 가죠. 선생님 저는 취미가 국회 가서 국회의원들이 법률안 심의하는 거 보는 거랑 치고 있어요? 없잖아. 여러분도 갈 수 있어요. 대한민국 국민이잖아. 아무나 갈 수 있어요. 하지만 안 간다니까? 누구만 갈까? 기자들만 갑니다. 자, 교섭단체 봤고요. 두 번째 뭘 볼 겁니까? 각종 위원회를 볼 겁니다. 자, 각종 위원회가 어디 있나? 아까 각각 그 위에 있었는데 다시 넘어왔네요. 다시 갈게요. 교섭단체 바로 위에 있었죠? 국회 상임위원회의
각종 위원회 중에 뭐가 들어가는 겁니까? 상임위원회가 들어가는 거예요. 일단 상임위원회 메모하세요. 자, 쓸게요. 한 3줄 정도 될 겁니다. 같이 여기 위에서부터 씁니다. 국회의 상임위원회는 국회의 상임위원회는 소관에 속하는 의안과 청원 등을 심사하고 기타 법률에서 정하는 직무도 담당한다. 국회의원은 국회의장이 있거든요. 나중에 국회의장을 제외하고 한 개 이상의 상임위원회 위원직을 맡는 것이 원칙이다. 즉 내가 국회의장이 아닌 일반 국회의원이라면 한 개 이상이니까 내가 2개의 상임위원회 위원을 맡아도 되지만 반드시 한 개는 맡아야 한다는 얘기입니다. 한 개 이상의 위원직을 맡는 것이 원칙이다. 자, 써놓으세요. 선생님 보여줄게요. 자, 여러분 대한민국 국회 홈페이지에 들어와 있고요. 국회 구성을 보면 다 할 겁니다, 이거. 다 해야 돼요, 이거. 여기 나온 거 보면 국회는 어떻게 구성되어 있을까? 일단 국회의장단이 있죠. 국회의장단. 국회의장단에는 의장이 있고 부의장이 있어요. 의장과 부의장이 있습니다. 의장과 부의장의 임기는 2년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국회 대표는 국회의장입니다. 국회의장 1명, 부의장 2명이에요. 이렇게 구성되어 있어요. 여기 보이죠? 여기 서 있는 사람이 국회의장, 양쪽에 국회 부의장이 있습니다. 그런 다음에 우리가 지금 볼 거는 위원회잖아요. 위원회. 자, 각종 위원회라는 건 3개를 말합니다. 상임위원회, 특별 2개. 상임위원회와 특별위원회. 상임이라는 뜻이 뭐냐면 쭉 있는 거야. 언제나 있는 거야. 생겼다가 없어지는 게 아니고 늘 그런 위원회는 있다는 뜻이에요. 그러면 상임위원회는 몇 개가 있습니까? 17개가 있죠. 17개의 상임위원회가 있어요. 사실 이게 왜 있는 거냐면 대한민국 정부가 17개 부서가 있어요. 국방부, 내무부, 법무부, 그 다음에 교육부. 그러면 정부의 부서에 맞게 국회도 똑같은 상임위원회가 있는 겁니다. 봐봐요. 국회는 법률을 만드는 일을 하는데 국방부에 관련된 법률은 어떤 애들이 국회의원 300명이 다 모여서 맨날 국방부 문제 논의할 수는 없잖아. 그럼 나 좀 봐봐. 국회의원들의 직업은 다양하지. 근데 내가 만약에 군인 출신으로 국회의원이 됐어. 그러면 나는 다른 어떤 국회의원보다 국방부 문제를 잘 알겠죠. 그럼 나는 어떤 상임위원회에 들어가면 되는 겁니까? 국방상임위원회에 들어가면 되는 거야. 선생님 만약에 경찰 출신이야. 오랫동안 경찰에서 일하다가 국회의원이 됐어. 그럼 아무래도 경찰 관련 업무를 잘 알고 있으니까 그쪽 관련 상임위원회에 들어가면 좋겠죠. 이런 식으로. 내가 만약에 건축사였어. 그러면 내가 건축사로 오래 일하다가 국회의원이 됐다? 그럼 뭐 하면 됩니까? 건축 관련 상임위원회에 들어가면 되는 겁니다. 아무래도 전문성 아니면 봐봐. 선생님 저는 의사 출신인데 저는 평소에 의료 관련 일보다는 교육 관련에 굉장히 관심이 많았어요. 그러면 그 사람 자기가 좋아하는 쪽의 상임위원회를 추천해서 받아도 들어가면 됩니다. 즉 국회가 상임위원회를 만든 이유는 행정각부에 맞게 전문성을 확보하기 위해서 만든 게 상임위원회입니다. 그럼 보세요. 보이죠? 교육위원회.
행정부에 교육부가 있듯이 국회에도 국회의원들 중에서도 교육위원회 소속 의원들은 교육 관련 법률안을 먼저 검토하겠죠, 얘네들이. 선생님 출신이라든지 교육에 관심이 많다든지 그런 사람 국회의원들은 교육위원회에 들어가면 좋겠죠. 외교통일위원회, 외교와 통일에 관련된 업무, 거기에 대한 법률안을 주로 심사하겠죠. 국방위원회, 행정안전위원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많이 봤지 이거. 대한민국 정부가 이런 부서들로 구성돼 있잖아요. 문화체육관광위원회, 보건복지위원회, 환경노동위원회. 이거 폐지하겠다고 했었는데 정부 여성가족부가 있기 때문에 국회도 뭐가 있는 겁니까? 여성가족위원회가 있는 거예요. 국토교통위원회, 이 건설교통 같은 경우죠. 중소기업 벤처위원회, 행정안전회, 행안이라고 말하고 그 다음에 뭐 가장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얘입니다. 얘. 돈. 기획재정위원회. 돈 관련이죠. 한국은행과 기획재정부. 대한민국 정부에서 기획재정부가 하는 일이 돈을 어디다 쓰는 거 아닙니까? 나라의 돈을. 그러면 국회에서도 역시 거기에 관련된 위원회가 있어서 행정부가 돈을 이번에 어디 쓰겠다라고 말하면 이 국회의원의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위원들이 먼저 그 법률안 이런 것들을 검토해서 국회 본회의에 올릴 겁니다. 자, 상임위원회 몇 개가 있다? 17개 상임위원회가 있다. 물론 맨 위에 있는 거 국회 운영위원회야 법사위, 법제사법위원회를 우리는 법사위라고 뜻을 말하는데 그 다음에 정무위원회 얘네들은 어떤 특정한 부서라기보다는 뭡니까? 아무래도 국회 운영을 도움해주는 그러한 위원회죠. 굉장히 힘센 위원회라고 말합니다. 이게 뭐냐면 위원회 17 중에서도 끝발이 쓴 위원회가 있는 거야. 그럼 국회의원들 중에서도 특히 내가 들어가고 싶어 하는 거 이런 데 들어가고 싶겠지. 이런데 이런데 경쟁률 세겠지. 그럼 어떤 위원들이 들어가겠니? 네가 처음 당선된 초선위원회야. 저 기획재정위원회 하고 싶어 보내주겠어? 그거는 네가 하긴 안 하지만 그래도 뭐 힘센 애들이 가겠죠. 중진 의원 봐봐. 우리가 국회의원 중에 중진이라고 부르면 적어도 3선, 4선, 즉 4번, 3번 정도는 다 당선되어 중진위원회 되는 거예요. 초선의원이라는 건 처음 당선돼서 처음으로 국회의원을 하면 초선위원이라고 부르는 겁니다. 자, 다음. 특별위원회는 뭐냐면요. 상임위원회는 항상 있는 거고 특별위원회는 특별한 여기 봐봐. 보이지? 여기 보면 특별위원회 중에서도 특히 상설특별위원회가 있어. 이거는 특별위원회인데도 불구하고 항상 만들어지는 게 상설특별위원회야. 그게 이거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정말 대단한 거죠. 예산은요. 정부가 1년 동안 어느 부서가 돈을 얼마큼 쓰겠다가 예산입니다. 그거를 심사하는 곳이 바로 예결위입니다. 예결위. 얘도 정말 센 위원회죠. 반면에 비상설특별위원회는 상설이 아닌 거니까 특별한 일이 있을 때만 소집되는 위원회입니다. 특별한 일이 있을 때만. 하고 나오잖아. 비상설 특별위원회는 활동 기한 종료 시까지만 조속해. 그럼 활동 기간이 끝나면 다시 사라진다는 얘기야. 그럼 예를 들어서 자, 태훈이가 국회의원이야? 그 태훈이 평상시에는 기획재정위원회 소속이야. 근데 이번에 무슨 일이 생겨서 인사청문회를 해야 돼. 그럼 인사청문 특별위원회가 만들어지지. 그때 네가 여기 들어가서 인사청문위원을 활동하다가 인사청문회가 끝나면 다시 너는 네 원래 위원회로 돌아가면 되는 거야. 이런 식으로. 하지만 아까 말했듯이 모든 국회의원은 국회의장 빼고 반드시 아까 말했던 이 상임위원회 17개 중에 속해된다. 라는 얘기입니다. 자, 역시 상임위원회 임기도 2년이에요. 2년마다 바뀔 수 있다는 얘기죠. 그래서 여기다가 쓰세요. 어디에다가? 우리 본문에다가 돌아오셔서 국회의 효율적인 의사진행을 위해서 만든 게 위원회인데 여기 이렇게 빼서 위원회는 뭐랑 뭐가 있다? 상임위원회와 특별위원회로 나뉘어져 있다. 우리나라 상임위원회 17개. 자, 나머지 우리 너무 시간을 많이 갔네. 다음 주에 이어서 할게요. 갑자기? 네, 여기서 다음 주에 이어서 그렇게 더 하겠습니다. 고생했어요.